한상희 연구원 모시고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킴님, 차닥터님께서 로빈후드 관련해서 주신 질문입니다. 로빈후드는 올해 주식시장 최대 이슈였던 밈 주식 게임스탑의 매수를 제안해서 그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도 유저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가치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즈니스 확장이 어떻게 될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로빈후드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2월 달에 특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매를 하는 종목을 제안을 해서 사람들이 뭐 로빈후드가 문제가 있었다, 뭐 사실 로빈후드가 뭐 민주화를 주장하는데 우리 편이 아니었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런 말들은 그 여론이나 이런 쪽에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고, 실제로 저희 같은 주식을 보는 사람들은 숫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결국 보면 되는데, 그 로빈후드라는 기업은 증권회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플랫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MAU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로빈후드는 MAU라는 숫자 자체가 잡히려면 실제 돈을 넣고 매매를 해야 MAU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 MAU가 51%나 QOQ, 전분기 대비 늘었고요. 그 2월 달에 사태를 지나고 난 2분기에도 지금 MAU가 20%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면 작년에 MAU가 되게 많이 늘었는데 올해도 현재까지는 100% 이상의 MAU 증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좀 우려스럽기도 해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여태까지 많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뭔가를 우리가 불리함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로빈후드가 되게 쓰기 편하고 비용도 없고 그다음에 먼저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계속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데이터로만 보면 2월 달에 게임스탑 사태에도 불구하고 로빈후드의 성장성은 되게 강력하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 같은 경우 로빈후드가 주장하는 신규 사업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PFOF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랄까 거래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줘가지고 돈을 버는 게 80%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뭐 순이자 수익 이런 것들인데 이 80%라고 하는 거에 안정성이 좀 낮다라고 회사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법무 사람들도 뽑고 하는 건데, 그래서 주장하는 건 구독 서비스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돈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걸 늘리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더 프리미엄 정보를 돈 주고 팔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고, 그리고 현재는 미국에서 일단 주로 사업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 증시에도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까지가 이제 로빈후드가 이 프로스펙터스가 IPO 자료에서 쓴 얘기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것도 결국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로빈후드를 쓰는 이 플랫폼을 쓰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쉽게 가지 못하면 약간 가두리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빈후드의 MAU가 되게 양질입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이 넷플릭스가 사실은 이 MAU당 시가총액이 제일 크거든요. 왜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MAU로 잡히려면 내가 한 달에 뭐 10,000원, 12,000원 내고 구독을 해야 MAU예요. 페이스북은 내가 한번 들어갔다만 나오면 MAU입니다. 네. 그러니까 질이 다르죠. 얘네들도 결국은 실제로 로빈후드의 구독자 MAU로 잡히는 사람은 무조건 계좌에 돈을 넣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플랫폼을 갖고 영업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양질의 가입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가입자 플랫폼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는 신규 사업을 아마 노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 경영진들이 되게 뭐랄까 되게 스마트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아마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룬사가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최근 텔레닥 같은 헬스케어 주식들이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뭐 성장성이 없다고 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요즘에 요거는 뭐 특정한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최근에 머크의 경구용 그 코로나 약이 나오고 좀 특히나 이런 바이오 주식들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모더나는 대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머크의 경구용 신약이 저희 10년 전에 있었던 신종플루 사태, 네. 그때 있었던 타미플루와 비슷하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을 되돌려보면 저랑 같이 일하던 저희 주니어 애널리스트가 타미플루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병원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처럼 뭐 PCR 검사를 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나요? 아파요? 바로 타미플루를 주는 그런 거죠. 왜? 약이 엄청 쌌고 먹기도 쉬웠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주고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신종플루가 이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 자체로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근데 이번 머크의 경구용 신약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가격이 750불이에요. 네.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래 먹어야 돼요. 이런 약을 과연 병원에서 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검사도 안 하고 새로운 바이오적인 어떤 뭐 혁신을 적용하지도 않고 바로 머크의 경구용 신약을 주는 경우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신종플루랑 완전히 다르고요. 또 하나는 현재까지 머크에서 내놓은 데이터만 갖고 보면은 이 신약은 걸린 경증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을 낫게 해준 효과는 별로 없어요. 네. 명백히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사망자의 숫자를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료제가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백신을 열심히 맞고 있고 저도 2차를 맞았고 좀 있으면 저도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걸려서 죽을까 봐 걸리면 그때 주려고 치료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제를 그냥 막 주는 경우는 없을 거라서 이 머크의 경구용 신약은 옛날에 타미플루처럼 범용으로 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런 이유 때문에 흔들린 이런 바이오들, 특히 중소형 바이오 전체업, 저는 XBI ETF를 여전히 좋아하는데 그게 다시 또 120불 초반까지 다시 한 번 또 내려왔거든요. 요런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봉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ETF죠. IBBQ가 올해 상장을 했는데 계속 언급을 해주신 XBI와 비교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돔리님께서 또 다른 바이오 ETF인 ARKG도 XBI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IBBQ와 ARKG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IBBQ를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IBBQ는 되게 상장을 좀 최근에 한 것 같고요. 종목 수는 XBI가 180 몇 개 정도 되는데 IBBQ는 200 몇십 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각화가 된 소위 말하는 중소형 바이오 ETF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이제 ETF 투자를 일반적으로 제 친구들에게 권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이 큰 ETF를 해라, 웬만하면. 이게 샀다 팔았다가 불편하면 마음의 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왠지 제가 되게 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그럴 때 매도 호가, 매수 호가 차이가 이렇게 크면 되게 제가 손해본 것 같아요. 여기서 팔 수 있는데 여기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시총 작은 거가 주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IBBQ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AUM, NAV가 되게 작아요. 네. 그래서 저라면 이게 물론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더 충분히 좋을 수 있고 좋은 선택이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ETF를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아크G 이게 지놈 아크 펀드 중에서 소위 말하는 지놈에 관련된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긴 한데 네. 이 유전자와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특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움직임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머크 경구용 신약이나 뭐 이런 영향을 지금 받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XBI든 IBBQ든 이런 것들이 반등하는 시장이 오면 아크G도 분명히 주가가 다시 올라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특히 만약에 질문 주신 저희 구독자분이 뭐 유전자에 대한 어떤 특정한 나만의 뷰가 있다. 그럼 당연히 XBI보다는 아크G로 사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요즘 약간 이거는 펀더멘탈한 이유는 아니지만 원래 이 어떤 펀드의 플로우라는 게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오고요.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집니다. 네. 너무 옛날 얘기면 15년 전에 제가 이제 이 일 시작한 초창기에 그 당시에 미래에셋 펀드로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흐름 같은 파도 같은 거라서 지금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펀드에서 돈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수수파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코로나 이후 여행의 증가는 확연하지 않을 것이고 늘어나는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골만삭스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뭐 그 말이 뭐 틀리지 않겠죠. 뭐 저보다 월등히 더 많이 보고 더 그걸 더 집중해서 보는 분이 하신 얘기일 테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만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 분명히 여행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된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여행 업체들은 사실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고점에 되게 많이 가깝게 올라와 있고 여행 회복은 거의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여행이라고 하는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의 특징은 뭐냐면 로빈후드와 비슷하게 일단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런 숙박업체에 비해서 앞으로 신규 사업할 수 있는 영향이 더 많고요. 또 하나는 에어비앤비는 실적을 발표할 때 도메스틱하고 인터내셔널 이 두 부분으로 발표를 합니다. 여기 도메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국 여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약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로 여행 가는 거는 다 도메스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내 여행을 뜻하죠. 이 국내 여행의 비중이 이 에어비앤비가 다른 숙박업소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위드 코로나는 자기네 나라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여행과 관련된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해도 에어비앤비는 다른 여행 업종보다는 월등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이런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비싸다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숙박업소와 비교했을 때 비싼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1월 달에 이 에어비앤비의 IPO 101이라고 좀 자료를 낼 때 어떤 밸류에이션을 해봤냐면 다른 예를 들어 그러니까 메리어트 대비 에어비앤비라든지 또는 일반 뭐 테슬라 대비 일반 자동차 회사라든지 또는 일반 레스토랑 대비 도어대시 같은 배달업 이런 식의 약간 구경제와 신경제를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에어비앤비가 다른 구경제와 신경제 격차만큼 크지는 않아요. 물론 비싼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반서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미국 부채 상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뭐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에 이제 패닉 반응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채 상한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우리 한국의 투자자분들, 저희 주위의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를 저는 10분이 아니고 한 100분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은 좀 돌아가 보시죠. 2011년에 그 당시에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되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왜 됐냐면 이것도 약간 또 옛날로 가야 되는데 2007년하고 8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신용평가사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아니 당신들이 CDO 스퀘어, MBS 이런 거 신용등급을 전부 트리플 A로 주지 않았냐. 트랭치 높은 거를. 근데 지금 다 터졌다. 니네 반성해야 돼 라는 그런 반성의 기운이 막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신용평가사도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죠.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는 부도가 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한번 내려보자라고 해서 뭔가를 해본 거예요. 갑자기.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미국에선 그런 일을 처음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 뭔가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국이 그날 그때 100몇십 포인트 하루에 빠져요. 그 장이 20%쯤 빠지나 그렇습니다. 오히려 원달러 환율 막 위로 엄청 오르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요. 진짜 신기한 게 어떤 특정 국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는데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오르고 그 나라 주가 별로 안 빠지고 옆에 애들이 다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국 신용등급 강등이었다면 한국 주가 박살에 한국 원화 박살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정말 신용등급 강등이 또 되고 그러니까 지금 AA 플러스 AA 제로가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우리나라 주식이나 신흥국에 엄청난 약세가 될 거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신용등급 강등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2011년에 한번 해봤어요. 근데 별일이 없었어요. 굳이 신용평가 회사들이 별일이 없는 일을 다시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되더라도 등급 강등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지만 이게 뭐 큰 주식시장의 이슈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번 자료에서 제가 이제 시장에 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미국 시장은 거의 전고점에 다 와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뭐 아직 멀었지만 뭐 그래도 좀 반등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채 한도 협상 문제는 뭐 계속 노이즈가 될 거긴 한데 주가를 뭐 크게 하락시키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